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원칙과 철학의 부재가 고착화되고 남북관계 역시 좌표를 잇고 표류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아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하고 이어서 김대중 평전까지 펴낸 김태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초대석에서 인터뷰합니다. 월요일 특종의 진수에서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언론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과 휴일 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세월호 관련 소식을 다시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타임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한 유가족이 진도까지 순례하는 내내 들었던 십자가가
교황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한 AP통신의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타임즈는 또 교황이 트위터로 영어와 한글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젊은이들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15일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가 덮으려고 하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몇 주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단식투쟁 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교황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17일자 13면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면 광고가 또 실렸습니다. 예. 외신들이 특별법 제정 요구하면서 한 달 넘게 단식 중인 김영호 씨에게도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미국 보스턴 글로브는 지난 15일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수학여행 중 세월호에 탔던 김유민 양이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할까봐 아버지에게 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김영호 씨는 사고 후에야 딸이 세월호에 탄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신문은 분노한 한국 국민 400만 명 이상이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영호 씨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보스턴 글로브가 김영호 씨와의 인터뷰 내용도 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단식 32일째 되던 날의 인터뷰인데요. 김영호 씨는 보스턴 글로브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렇게 죽었는지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는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는 교황이 힘없는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대답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도록 교황이 도와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김영호 씨는 정부가 교황의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전 세계의 비판 여론과 언론 보도가 쏟아지도록 교황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김영호 씨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 인터뷰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호 씨는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억장이 무너지고 아직도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최소 몇 명이라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 이 김영호 씨에게 편지를 보냈었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노암 촘스키 MIT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김영호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따님의 희생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위로했고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당신의 고귀한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외신 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교황과 나눴던 메시지와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셔널 가톨릭 신문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그의 방안으로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시작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하루도 안 돼서 경찰 경력이 김영호 씨를 무력으로 막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교황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연대할 것을 강조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은 단식을 이어온 김영호 씨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그들의 희망을 쇠약해진 김영호 씨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며 그가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보도했던 일본 산케이 신문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입니다. 외신들의 관심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관련 보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글로벌 포스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을 한국 외교통상부가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포스트는 세월호가 침몰했던 날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최근 이혼한 전 보좌관을 비밀리에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산케이가 보도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측은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고 산케이 측은
한국신문의 칼럼에 근거한 보도였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18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휴가로 이번 한 주간은 김효진 PD의 조간 브리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아무래도 교황 방한 오늘 일정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로마로 떠나죠. 예, 교황 관련된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면 톱 기사 제목이 교황, 한국 사회에 숙제 던지다 라고 이렇게 일면 제목을 뽑았고 그 아래에 어깨 제목으로 왜 우리는 감동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자, 약자 섬기는 낮지만 큰 행보 그리고 치유 넘어선 사회문제 해법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일깨워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흘간 보여준 말과 행동이 가톨릭 신자를 넘어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황의 태도가 국민들이 염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지도자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 국민들이 갖길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지도자상, 이 말을 경향신문은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고의 권위는 섬김이라고 말해온 교황은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에 큰 숙제를 안겼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교황 방한 직전 한국 사회는 여러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힌 상태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 해결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여야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도 실패했다. 경향신문 이렇게 지적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달랐다고 조목조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세월호 유족들 만나서 위로했죠. 이런 얘기 전하고 또 소형차를 타고 정치인과의 의례적인 오차는 사양한 그런 사실도 짚었습니다. 예. 또 한국 사회에 이런 교황과 우리 지도자를 비교하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획,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내보낼 것을 예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나흘째인 오늘 충남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 그리고 청년들 방한 나흘째인 어제였죠. 충남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 청년들 잇따라 만났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8일인데 12개 종단 지도자와의 만남,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후 1시에 서울을 떠나서 로마로 향합니다. 경향신문이 일면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꼽은 교황 방한 어록이 있습니다. 두 꼭지를 꼽았습니다. 예.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품위 있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평신도들과의 만남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해석해본다는 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해보는 건데 보편복지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설명 같고요. 그리고 어제 17일 아시아 주교단 만남에서 한 연설에서는 진정한 대화는 진정한 만남을 이끌어냅니다. 다른 이들의 지혜로 우리 자신이 풍성해지며 다른 이들과 함께 더 큰 이해와 우정, 연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예. 네. 우리 사회가 교황 방한 이전에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고 좀 부러워했었는데, 네. 교황 방한 이후에는 또 교황의 리더십에 대해서 네. 부러움과 함께 고민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2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애 아들 공연에 준비된 의자 마다하고 내내 선체 지켜봐. 꽃동네 방문했을 때 얘기죠. 16일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에서 지난해 3월 19일 열린 교황 취임식에서 저도 요셉 성인처럼 팔을 벌려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모든 인류를 특히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으려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이 꽃동네 방문에서 유감없이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교황의 모습은 소탈함, 유머, 겸손 그리고 위로까지 겸비한 따뜻함이었다고 경향신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꽃동네 방문에 앞서서 오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을 마친 뒤에 헬기를 이용해서 교황이 꽃동네에 도착을 했죠. 오후 4시 30분 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희망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교황 2층 대강당에서 장애아동 10명을 가장 먼저 만났고요. 원래 교황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면에 놓인 의자에 앉기로 의전상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으라는 꽃동네 측의 권유를 물리치고 아이들 쪽에 나란히 서서 이 장애아동들의 공연을 지켜봤죠. 다들 잘 보셨을 겁니다. 자, 교황의 목에 이 장애아동들이 건넨 화환이 걸려 있었고요. 희망의 집에서는 성모의 집 장애아동 42명, 희망의 집 장애어른 20명, 구원의 집 노인 환자 8명, 입양이 예정된 천사의 집 소속 아기 8명이 교황을 맞았습니다. 교황은 원래 이 장애인과의 만남에서 취재진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행사 시작 전에 이 사진 기자들에게 교황님이 장애인들의 사진을 많이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행사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 교환 방한준비위원회 홍보분과 부위원장인 이정주 신부는 카메라로 장애인과의 만남을 찍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언론의 지속적인 요청이 결국 문을 열어준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교황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모습이 이 대중에 너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좀 불편해한 것이죠. 지금 경향신문 이면에 난 사진도 보면은 네. 이 정면 사진이 아니고 이제 공연하는 분들은 뒷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황의 소박함은 평신도들과 만난 이 사랑의 영성원에서도 빛났다.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청주교구에서 교황을 위해 근사한 나무 의자를 제작해 제대 앞에 내놓았는데 교황 도착 15분 전 교황청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의자를 평범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예, 청주교구 측은 부랴부랴 나무 의자 치우고요. 1층 식당에서 사용하는 낡은 의자를 대신 가져왔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10년이 된 베트남산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어서 기사 하나 같은 면에 있는 거 더 보겠습니다. 마음 열지 않는다면 대화가 아닌 독백이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발휘하는 권위,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교황은 딱딱하고 무거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친밀하고 유머 넘치는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듣는 이의 마음의 벽을 허문다. 방한 기간 중 프란치스코 교황은 들르는 곳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강론을 펼쳤다. 강론 원고는 사전에 언론에 배포되지만 막상 강론을 들어보면 교황이 이를 그대로 읽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 상황에 맞게 말의 내용과 어조를 수정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친밀하게 다가간다. 예. 지난 15일 충남 당진 솔매성지에서 아시아 청년과의 만남이 열렸죠. 이 행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준비된 강론을 읽던 교황, 현장에서 나온 젊은이들의 질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탈리아어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먼저 젊은이들에게 피곤하십니까? 라고 물은 뒤에 아니요라는 함성이 들려오자 답변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질문자의 이름을 잘못 말한 뒤 즉석에서 수정하기도 했고 40년, 50년 연하의 젊은이들과 수시로 눈을 맞췄습니다. 이 때문에 준비된 강론 원고를 다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황은 현장의 반응을 더 중시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경향신문 살펴보는 김에, 이 3면에 소개된 기사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황, 유족의 프란치스코 이름으로 세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호진 씨 다들 아실 겁니다. 십자가 도보순례한 세월호, 유가족,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있죠. 사진, 이호진 씨하고 교황이 이 말을 맞대고
이 세례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담았습니다. 자, 천주교 교황 방한준비위원회가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주한교황청 대사관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이승현 군 아버지 이호진 씨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죠. 청년 12명이 1989년 한국을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한테서 세례를 받은 이후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씨는 교황과 같은 이름인 프란치스코를 세례명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호진 씨는 2년 전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 교육은 받았지만 올해 초에 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에 공부를 중단했다. 이 씨는 지난달 8월 8일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도보순례했다. 지난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가 열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을 만나 세례를 청했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진 씨의 딸 이아름 씨가 재래식이 끝난 뒤에 페이스북에다가 교황님께서 아빠를 기억해 주신다면 바티칸에 돌아가셔도 이 얘기를 해 주실 거고 그렇다면 희생된 아이들 얘기도 해 주실 것이다. 그럼 언젠가는 바티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름 씨의 말 한마디 더 전하겠습니다. 교황님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실 인식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아빠가 교황님께 세례를 받은 건 아이들을 하루라도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맞대고 있는 이 모습이 담긴 사진 참 인상적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 일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어떻게 일면 제목을 뽑았을까 유심히 봤는데 자, 이런 겁니다. 낮은 곳 품은 교황, 한국 사회 일깨우다라는 큰 일면 전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자, 어깨 제목이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물질보다 인간 성직자, 참모습, 허리 굽히는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포인트를 역시 세월호 참사에 뒀죠. 세월호 유족 유민 아빠 손잡아주는 모습에 울컥. 물질 중심 한국 사회에 인간의 중요성 일깨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급차, 좋은 숙소 사양, 대중에 다가가는 소탈함, 감동이었다. 꽃동네에서 선체로 50분, 진심 없이는 못하는 일, 경향신문과 같은 맥락에서 짚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진 메시지가 한국 사회를 잔잔하게 적시고 있다. 종교가 없는 이들조차 말과 행동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교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가치를 보았다는 이들도 있다. 사회적 치유를 말하는 이들도 많다. 프란치스코아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 어떤 분이 SNS를 통해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교황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주요 종교 가운데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은 천주교를 좀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울림이 큰 방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가난한 이 돕는 것 넘어 인류 성장 위해 노력하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메시지를 한겨레신문 역시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해서 한 얘기인데 사랑의 영성원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 집단체협의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앙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루는 구체적인 연대로 드러난다. 이런 활동은 실질적인 인류의 성장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걸 전한 겁니다. 교황이 연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사용했죠. 예, 연대라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이 가치관에선 대표적인 그런 언어이지 않겠습니까? 연대라는 말 거듭 강조했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이 한겨레 그림판이라는 제목의
만평이 있습니다. 장봉군 화백이 그린 만평인데 아주 재미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광화문에서 15식 집전하기 전에 카퍼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카퍼레이드 하다가 유일하게 퍼레이드카에서 내려서 펜스를 사이에 두고 직접 마주하고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죠. 지금 한 달 넘게 무기한 단식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하고 있는데 앞서서 교황을 만난 유족들이 이호진 씨 포함해서 광화문에 가면은 김영호 씨 좀 만나서 안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교황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퍼레이드 중에 내려서 김영호 씨 만났죠. 이 장면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김영호 씨가 파파라고 하면서 이 교황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뒤에 군중 속에서 얼굴을 삐쭉 내민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이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파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예, 재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는 소박, 소통, 공감, 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교황이 한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고 했고요. 네. 한겨레는 낮은 것을 품은 교황이 한국 사회를 일깨웠다고 하는데 네. 숙제를 던진 상황인지 일깨운 상황인지는 교황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 우리 정치인권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 조간신문을 체크할 때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3면에서 이어서 대통령이 외면한 세월호 유족, 다가가 손잡아준 교황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이 김영호 씨와의 만남 조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가 편지 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호진 씨 세례받은 이야기 한겨레도 전했는데 십자가 대장정 마친 승현이 아빠의 교황 세례받을 자격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5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은 것 같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팽목항 남은 가족 교황의 감사. 예, 팽목항에 남아서 아직도 주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조명한 겁니다. 자, 남은 실종자 여전히 10명입니다. 현재까지 10명이다. 이런 말이 좀 잔인하죠. 여전히 아직도 10명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에 탔던 동생 권재근 씨와 조카 권혁규 군을 기다리는 권오복 씨 17일에 남은 가족들이 많이 지쳐있다. 술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교황이 보여준 관심에 고마워했습니다. 교황에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한겨레가 소개합니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교황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쓴 편지는 15일 대전에서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을 통해 교황에게 건네졌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며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 또한 차디찬 아이들의 시신만이라도 꼭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하며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실종자 가족들과 잃어버린 10명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교황께 간절히 청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기자를 통해 전했는데 아마 추측컨대 교황이 이런 메시지 온전히 접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동 씨가 이런 말 했죠. 빨리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을 해서 이들에게 슬퍼할 기회를 그럴 시간을 줘야 한다. 실종자 가족들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바로 뒤 6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정의구현사재단이 이 교황 행보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빈자와 약자, 정의, 인권 등을 강조한다. 그는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이 요청에 가장 잘 부응해온 이들은 누굴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전통을 이어가며 여전히 권력의 전횡에 경고하고 행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제단 사제들은 상당수가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자들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 참여는 보수 정부와 언론으로부터의 종북 매도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황 방한을 앞두고 지난 6월 말 먼저 한국에 온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오 로쏘 대주교가 비공개로 정의구현 사제단을 만났다. 이에 따라 한때 교황과 사제단의 만남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황이 주교와 수도자, 평신도 대표들을 각각 따로 만났지만 사제들을 따로 만나는 일정은 없다. 교황청 롬바르디 대변인은 사제단과 관련해 교황께서 그 존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이 세월호 유족과 잇따라 만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온 배경에도 사제단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경향의 분석입니다. 한때 정부 한쪽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 등이 단식하는 광화문 농성장을 10옥씩을 핑계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들과 수녀들이 매일 100여 명씩 10옥씩 전날인 15일까지 16일 동안 단식에 합류하며 농성장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결국 논란 끝에 방한준비위원회가 10옥씩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하기로 했고요. 교황이 한 달 넘게 단식하는 김용호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교황은요, 이 현실 참여에서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의 선배 격인 남미 해방신학 사제와 수도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지켜본 산 증인이기도 하답니다. 자, 교황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관구장이 된 1998년 내 죄라는 문헌을 발표해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해친 사람들에게 너무 너그러웠다. 책임 있는 이들의 침묵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참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교황이 되기 직전엔 추기경 신분으로서 군부 독재에 의해 암살된 사제인 카를로스 데 디오스 무리아스 신부 등 3명을 성자로 추대하기 위한 시성을 교황청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을 깨우다, 메마른 사회를 적시다. 이렇게 교황 방한의 의미 짚었고요. 교황이 세월호 유족에게 전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교황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자, 5면에 있습니다. 양들에겐 온화, 목자에겐 단호, 교황, 한국서도 두 모습. 양들이라면 평신도들이겠죠. 예. 목자들이라면은 수도사들도 사제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신도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그런 메시지를 던진 반면 평신도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3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그린 그림 교황청에 걸릴까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오늘 18일 오늘이죠.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황을 직접 만나고 선물도 드린다는 소식 전하면서요. 고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못다 핀 꽃,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이 이 그림을 교황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이 전달이 돼서 교황청에 걸릴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기사였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 좀 보겠습니다. 교황의 유족 위로 장면, KBS는 쏙 빼고 방송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KBS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5식 중에 세월호 유족을 만난 장면을 방송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교황도 예고했던 주요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아 교황 방한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자,
김영호 씨 등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MBC, SBS, YTN 등의 화면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같은 시각 KBS는 오전 9시 30분에 편성된 930 뉴스를 내보냈고 카퍼레이드를 교황이 마칠 즈음인 9시 42분부터에서야 생중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편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 위로 받았으니 더 힘을 내겠다. 세월호 유가족들 광화문에 농성장 다시 설치했다는 기사 한국일보가 13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요. 자, 교황 세월호 행보에 대해서 야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반응을 했고 여당은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 지적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에서 보낸 무언의 메시지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고요. 그리고 전날 유가족과 만나고 경청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경청한 시복식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는 침묵의 그런 상황만을 연출했습니다. 여야의 아전인 수격 해석을 한국일보는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깊이 분석을 한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교황이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에 참여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에 보이는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져주는 종교적 의미를 봐야 한다며 정치적 파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겁니다. 자,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황의 행보는 세월호 사고 등 잇따른 사건 사고로 상처받은 한국 사회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황의 각종 메시지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교황이 평화를 말하며 꾸준한 소통을 주문하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대북 정책에 그만큼 경직돼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방증으로 현 정부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이 교황 방한에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 언론에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문제 잠깐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짚고 있습니다. 여당 새누리당은 김기춘 증인 등 이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월호법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 현안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정책위 의장은 이날 따로 만나 18일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민생 법안에 대해 조율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응해줄지 모른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이 세월호 죄인 도와달라 교통사고다. 자, 때마다 바뀐 새누리당의 발언을 짚고 있습니다. 예. 6면, 정치면 6면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데 세월호 참사 직후 새누리당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고 읍소했다. 지방선거 후엔 종종 세월호는 교통사고라는 등 망언들이 이어져 나왔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완승한 후엔 세월호에서 벗어나자며 숫제 유가족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표로 정리를 했는데 자 4월 24일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으로서 죄인된 심정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6월 1일입니다. 윤상현 당시 사무총장 1인 피켓 유세에서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2일 조원진 세월호 특위 간사 유가족을 향해서 당신 뭡니까?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이렇게 호통을 치죠. 이완영 특위 위원은 같은 날 가족이 전문 지식이 있나 이성이 있나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자, 7월 24일 주호영 정책위 의장 이것은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 이런 지적했고요. 8월 11일에는 유가족들 순수한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이 가담하고 있지 않나. 이른바 외부 세력론입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소식 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에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겁니다. 자, 신동아 인터뷰에서 김기춘 실장이 한 말만 몇 마디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경내에 있었고 경호관과 비서관이 수행을 했으며 21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지시했음을 국회와 언론에 이미 밝혔음에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 또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접견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안전가옥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묻자 안가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경호 비밀 때문에 말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잇따라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개인 사생활과 관계돼 있어서 말할 수 없다면서 인사의 잘못된 점은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대통령 인사수석실을 잘 운영해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신동아가 이 김기춘 실장한테 질의서를 보낸 것이 지난 13일이랍니다. 그런데 기사 마감일인 1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6일 엊그제죠. 오후에 직접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라도 답변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대외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신동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 인터뷰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박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에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김기춘 실장의 국회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뭐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누가 추천했냐고 질문하니까 개인 사생활과 관계돼 있어 말할 수 없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이 개인 사생활과 어떤 누구의 개인 사생활과 연관이 있다는지 이 부분이 예. 더 이 인터뷰는 이래서 의혹이 더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했더라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니까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종합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경향신문에서 편집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아서 그의 자서전을 집필했던 언론인 김태근 선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그저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깊이 알아갈수록 산맥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더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서거 이후에 김대중 평전까지 펴냈던 김태근 선생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서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입니다. 5주기를 맞이하신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뵌지가 좀 어제 같은데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이 빈자리가 새삼 요즘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삼 그분의 지혜와 용기가 그리워집니다. 그 불꽃 같은 삶이 새삼 그리워지는 요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특별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란에 또 교황 방한까지 겹치면서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묻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5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0시에 그 추모식이 현충원에서요. 그 묘역과 그 추모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 일찍 다녀왔습니다. 저 묘소에. 그런데 뭐 잊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대통령의 그 추모 열기가 잊혀지고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저는 그 잊혀짐보다 그분의 진면목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모 열기가 이제 다소 식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그분의 사상과 업적이 우리 민족에 세계를 냈다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어제도 그 묘소에 갔더니 참배객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 들어오는 걸 보고 이분이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간의 추모 열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어제 북한에 가서 북측이 준비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조화를 받아왔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좀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렇게라도 이제 서로 뜻을 전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북측 추모단이 직접 추모식장에 와서 향을 사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6.15 정상회담을 하고 공존 공영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과 북이 어떻게든 이제 서로 그 협력의 길로 나가자고 했는데 이 모양이 된 걸 보고 참 개탄스럽고요. 사견이지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철조망 사이로 조화를 보내는 그런 것들은 남쪽과의 관계 개선을 갈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계기로 북한에게 이제 명분을 줄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희망은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도 이제 평화 통일을 향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의 조화 전달은 6.15 선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자그마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예.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고 또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이어서 평전까지 집필하시게 된 과정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자서전은 뭐 알려진 대로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에 그러니까 이제 2004년 봄에 동계동 요청으로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작업 끝에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일면식이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비서관을 보내서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 제가 그때 왕성하게 칼럼을 기고했을 때니까 아마 제 글을 보시고 예. 한번 자서전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자서전을 집필했고요. 자서전이 나온 이후에 김대중 평전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평전이 나왔는데요. 그 2년 동안 작업 끝에 펴냈습니다. 자서전 작가가 평전을 다시 집필하는 것은 좀 아주 그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서전에 담지 못한 이제 비화나 감동을 제 나름대로 구성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펴내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자서전의 확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8년 동안 인간 김대중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정치부 출입을 오래 하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뭐 자서전을 좀 집필하셨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만은 김 선생님은 이제 그 편집 기자로 오래 그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네. 특별히 이 칼럼을 보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 집필을 직접 비서관 통해서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글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나온 일기 뭐 이런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서거하신 이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일기를 쭉 보니까 제가 초고를 써낸 것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토하시고 예. 그 소감을 일기에 짤막하게 써놨는데 이제 김태근 국장, 경향국장은 글을 잘 쓴다 이런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분이 아마 제 문체를 좋아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체를 보니까 일기 문체가 상당히 저랑 흡사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요. 예. 정확한 것은 이제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랬지 않았냐고 추측할 뿐입니다. 예. 예. 그 자서전 구술 과정에서 직접 만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보시기에 인간 김대중, 내가 본 인간 김대중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분이 굉장히 외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경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걸어오신 길도 그렇고. 그런데 정작 제가 그분을 대면했을 때는 굉장히 물론 이제 퇴임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비우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편한 인상을 받았어요. 아마 어떤 현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수단 고난에도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의 힘을 믿은 정치인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게 좌절하지 않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분은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철저했던 정치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분을 가시밭길과 숱한 고난에서도 스스로 지켰던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대중 평전을 집필하기 시작하신 2011년 가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자였던 김효진 PD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 현실을 원칙과 진정성을 모두 잃은 것으로 규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정치 현실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예, 원칙과 진정성은 이제 정치인이 지니하는 이제 최대 덕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가 현실에 필요되고 있고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면은 틀림없지만 이제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예.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명분 있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저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명박 이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제 온갖 문제가 노출되고 그 이후부터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여야를 갈 것 없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이 문제에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상실했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예. 그때 김효진 PD한테 그런 우리 현실 정치인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안에 함벌되어서 그 현안을 가져온 원칙, 현안을 풀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 출범 때 초기에 그 혼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우왕좌왕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혼란의 실체를 제대로 지적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후퇴라는 3대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고 이를 시정하라고 이제 일가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때 많은 농객들, 정치인들,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우리의 현실을 짚어낸 사람은 오직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그분이 이제 이미 80을 넘으신 노정객이지만 그렇게 정확히 원칙과 진정성에 대한 그 무장을 하고 현실을 바라본 분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예.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또 이제 현실 정치에 이제 관여하는 것도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민족과 사회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백면 서생인 저의 우려입니다만은 한 번쯤 모두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히 원칙과 신뢰라는 말을 정치하면서 강조합니다. 예. 지금의 정치 상황 볼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정확히는 제가 요새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정치 현실에서 비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예. 저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다 모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전부 정치가 아닌 일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시 그쪽을 들여다보고 또 실망하고 그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본인의 정치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원칙과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본인이 약속한 여러 가지 일들이 뒤틀어지고 후퇴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거대한 어떤 그쪽 진영 논리에 함몰되거나 예. 아니면 거대한 어떤 인의 장박에 가려서 본인의 그 생각들이 자꾸 희석되지 않느냐, 엷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상상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떻게 됐건 박근혜식의 박근혜표의 어떤 정책으로 박근혜식의 어떤 나라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그분의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특별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무능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존에 계신다면 어떤 해법을 제시하셨을까라는 또 질문까지 곁들여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저 같은 서생이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 말씀 보태드린다면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흥정으로 몰고 가는 이제 여야 모두가 어찌 보면 죄를 짓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국민의 시각으로요. 예. 제가 술자리에서 세월을 갖고 감론을박하면서 나누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월의 참사는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도 그런 대국가 재난임에도 정치적 흥정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숱한 해법이 이제 정말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늘 매체 종편이니 동영파에서 수많은 논객들이 나와서 해법이라고 나름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모두 공허하게 들리는데요. 그것은 원칙을 무시한
원칙을 무시해서 일어난 대참사에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정파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흥정물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살아계셨다면 매우 분노하면서 이걸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막 크게 일갈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떤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데 옆에 자꾸 이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물줄기를 이렇게 자꾸 흐트러뜨리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거대한 물줄기는 사라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흙탕물만 남는 이런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금의 사태가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명박 정부 이후로 남북 관계도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의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북 문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후퇴를 거듭했는데요. 남과 북이 강경 대치하면 한반도 주변은 열강의 이해 다툼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우려스러운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햇볕 정책의 또 다른 변형이나, 발전된 햇볕 정책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햇볕 정책을 무조건 폄하하고 조롱하지만, 포용정책을 대신할 어떤 해법도 지금 어느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 정책을 대신할 대안을 내놓으라고 아마 큰 소리로 막 일갈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 강경책만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후퇴를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 지나간 정권이고, 박근혜 이제 정권이 이 사안을 어떻게 잘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제가 잠깐 훈수를 두자면, 우선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흡수 통일 정책이거든요. 북쪽이 양보하면 무엇이든 주겠다는 정책은 달리 말하면 완전히 항복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포장만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마음을 여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오늘 마지막 일정 소화하고 돌아가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고요. 그렇죠. 예. 지금 교황의 메시지 놓고도 정치권은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머무시면서 던진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종교인과 정치인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직접 아무런 전제 없이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두 분 다 평화를 표방했죠. 그 평화를 공통적으로 표방했는데 그러나 그 평화는 그냥 얻어지지 않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번 방학 때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는 말도 했고 젊은이들에게 이제 항상 깨어 있어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그 어떤 그 평화는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걸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무슨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다시 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전쟁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황이 이번에 한반도의 평화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정치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스러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남은 북을 껴안고 북은 남을 이제 포용하는 그런 걸 이제 주문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따른다기보다 그분의 그 조언을 이제 우리가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작금의 이제 대북 정책이나 또 우리 모든 걸 웬만하면 상대를 이간질하고 이분법으로 서로를 나누는 우리의 풍토, 이게 종북몰이나 뭐 또 뭐 보수몰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쯤에서 중단하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들을 서로 갖는 그런 것들을 교황께서 주문하시고 그런 것들을 남기시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서거 5주기고 하니까요. 뭐 정치와 거리를 두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께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인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청취자들과 또 국민들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유산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투명한 삶을 남기셨고요.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되어 이제 척박한 현대사를 갈아엎은 이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제발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것들을 비틀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에게 외면당하면서도 국민을 끝까지 믿었던 분이거든요. 제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대중 선생이 온몸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속에 안주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결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에는 적당히 해결하려는 신용만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대중처럼 열심히 일한 후에 김대중을 입에 올렸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심산유곡에 피어난 백합꽃이 아니라 시궁창에서 피어난 연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게 적당히 신용만 내는 것, 이제 그것은 김대중 정신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인, 이제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김대중 사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산유곡에 피어난 백합처럼 멋지게 살라고 이렇게 포만 잡지 마시고 국민의 현실 속으로 내려와서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고 그분을 본받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입니다. 오늘이. 지금에서 김대중 평전 그리고 김대중 자서전의 저자이신 언론인 김태근 선생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지난주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발표하는 의례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언론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이 문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 언론 지형에 영향을 미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12일 정부가 이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긴 이름의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매 정부마다 뭐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해 오곤 했는데요. 뭐 이번 대책도 이제 그것들을 전임 정부들이 했던 것들 총망라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영리병원이라든지 케이블카 설치 같은 이슈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감춰져 있는 부분이 제7 홈쇼핑을 허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제7 홈쇼핑이요? 네, 예. 지금 현재 6개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내년까지 1개 홈쇼핑 채널을 더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이 뭔가 방송 지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정책 수혜자를 놓고 입안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제7 홈쇼핑이 결국은 언론 지형에도 어떤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홈쇼핑 채널의 위상이 좀 독특한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케이블 업체라고 하는 이제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지상파를 재송신하고 자체 이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는 이제 케이블 회사들이 가장 큰 수익원이 홈쇼핑으로부터 받는 송출 수수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영업들을 통한 이제 영업이익들도 있지만 이 홈쇼핑을 통한 수수료가 가장 많이 차지해서 다들 텔레비 보시면 TV 보실 때 아시겠지만 홈쇼핑들이 그래서 이제 지상파 사이사이나 앞번호 때 이제 황금 채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황금 채널, 이른바 이제 황금 채널들에는 지상파 채널을 포함해서 의무 재송신을 해야 하는 이제 종편 채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홈쇼핑 채널들이 6개가 이제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제7 홈쇼핑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황금 채널에 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SO 입장에서는 이제 홈쇼핑이 늘어나면 채널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홈쇼핑 채널이 지금도 시장의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오히려 이제 감소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정확한 시장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홈쇼핑 채널이 부실화될 경우에 자칫 유료방송 전체의 생태계가 좀 악순환에 빠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홈쇼핑 채널을 또 만들겠다라는 저희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종편에 대한 특혜나 혹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시장에서는 일단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네. 홈쇼핑 채널, 제7 홈쇼핑 채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명분은 뭡니까? 일단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라는 것과 오프라인 유통 구조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해주겠다, 이 두 가지를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 두 개의 명분은 지난 2011년에 개국한 이제 홈앤쇼핑이라는 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이 홈쇼핑의 개국 명분과 거의 이제 판박인데요. 당시에 최시중 방송위원장 시절인데, 홈쇼핑 채널의 개국 명분이 이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7 홈쇼핑을 개국하겠다는 명분은 지난 이제 제6 홈쇼핑 개국을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됐어야 되는 정책적 목표인데, 예. 사실 정부가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홈쇼핑 채널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한 이번 홈쇼핑 채널의 명분이 뭔가 그럴싸한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만만하다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또 끌어들여서 홈쇼핑 채널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홈쇼핑 채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언론계 안팎에서는 종편들이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뭔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고, 그 안정적인 수입원의 대안으로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떠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말 종편의 이제 회계 결산이 발표되면서 종편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 가까이 연간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경영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예. 그 이후에 언론계 안팎에서 이제 공공연히 종편이 홈쇼핑 채널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종편에 대한 승인이 홈쇼핑 채널을 개국하려면 황금 채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어떤 이제 특정 종편들이 양보나 어떤 기득권을 좀 내놓아야 하는 부분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홈쇼핑 채널이 종편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뭐 이런 이제 그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존 홈쇼핑 채널 중에 이 미디어 그룹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었고요. 뭐 그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논란을 의식했는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이 홈쇼핑은 51%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안팎의 공공이 또는 언론 기업의 참여서를 좀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예. 51%의 공적 자금이 운영을 하더라도 49%는 결국 민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민간 자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의 경우에는 이제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승인권을 갖고 있는 미래부는 오히려 좀 정책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런 뒷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정책을 이제 주도하는 것은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 산자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그 홈쇼핑 채널을 밀어붙였던 적이 있는 이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무부서인 미래부가 소외되고 그 경제부처 중심으로 해서 이 홈쇼핑 채널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뭔가 좀 기다리고 있을 법한 종편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조중동과 이제 매경이 그 종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중동은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든지 뭐 이 정도의 지면을 보였는데요. 예. 그 주목할 것은 이제 매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이제 사설을 썼습니다. 그 홈쇼핑 채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고 이제 공공연하게 주장한 곳은 전체 언론 중에서 이제 주류 언론 중에서는 매일경제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설로 반대 입장을 썼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경만 이제 사설로 홈쇼핑 채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썼는데, 예. 뭐 이 부분도 이제 묘한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이 단일한 어떤 지금 이해공동체라기보다는 어떤 그 안에서 경쟁과 좀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담합과 소외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매경이 유독 독자적으로 홈쇼핑 채널을 반대하고 나서는 저희가 뭐냐, 뭐 이런 부분에 언론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께 안 될 거 반대하자 뭐 그런 배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배경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뭐 정확한 것들은 좀 더 이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중동이 이제 미래부를 통해서 종편이 그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얘기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 그룹에 매일경제가 포함되어 있었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결국 매경의 입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계곡되는 상황들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홈쇼핑 채널 하나 더 열겠다는 게 뭐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물 판로 확대하겠다 이런 명분이었는데 반대로 이 홈쇼핑 채널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고사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롯데홈쇼핑 입찰 비리나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홈쇼핑 채널이라는 것이 결국엔 방송사가 엄청난 갑의 지위에서 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간택해주는 형식의 납품과 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이제 덤핑과 가격 경쟁, 그러니까 이제 강요되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팔로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메이저 중소기업들에게만 유리하고 그 홈쇼핑 채널에 대항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팔로라든지 아니면 입지는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래서 언론계 한 인사는 그 홈쇼핑 채널 하나가 중소기업 한 50개 정도를 망하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현재 홈쇼핑 채널, 김한 편집장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 6개 채널 어떻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홈쇼핑 채널들이 자체로 이제 시청 수입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방이나 이제 채널을 통한 수입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예. 뭐 거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그 소비 플랫폼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홈쇼핑이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에 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6개 채널에서 7개 채널로 늘려야 하는 어떤 늘렸을 때 발생하는 정책적 효과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 자체가 홈쇼핑 채널이 지금 과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하는 거다. 결국엔 6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7개가 나눠 갖도록 하는 형태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것이 누가 이미 포화된 시장에 들어와서 그 수익을 나눠 가질 것이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부처들 중심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미래부 차원에서 좀 추가적인 검토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떤 사업 주체가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홈쇼핑 채널이 누가 하느냐도 또 굉장히 치열한 문제입니다. 그 중소기업 관련 유관단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해서 이제 내년도에 그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사이에 그 운영 사업 주체권을 따내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분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뭐 이런 이들의 이제 이해 갈등과 경쟁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결국엔 우려하는 대로 종편이 참여하는 지분에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면 종편의 어떤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한 창구로 전락할 그럴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조중동 매일경제신문 종합편성 채널 진출하면 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안을 찾는데 그게 홈쇼핑 채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미디어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